희망의 이유 제9달 서문. 여러 해 전 1974년 봄에 나는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방문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성당 안도 조용하고 고요했다. 나는 경외감 속에서 침묵하며 아침 햇살에 빛나는 거대한 장미 창 유리를 응시했다. 무언가에 도취된 그 영혼의 순간은 내 인생을 통틀어 신비로운 무아의 경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시간이었을 것이다. 1960년대 초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다녔을 때 동물학과의 과학자와 학생들 대부분은 내가 아는 한에서는 무신론자였다.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행히도 케임브리지에 갔을 때 나는 27살이었고 내 믿음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그러한 의견들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하느님이라 불리는 영적 존재의 힘을 믿었다.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고 다른 신앙들에 대해서도 알게 됨에 따라 결국은 단지 하나의 신이 상이한 이름들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나에게 하느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위대한 성령이었다. 나 역시 이 믿음이 흔들려 하느님의 존재에 의문을 가지고 거부하던 때도 있었다. 왜 인간은 그다지도 파괴적인가?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때로는 진정으로 사악한가? 지구상에 생명이 출현한 어떤 근원적인 의미도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나의 두 번째 남편이 암으로 죽었을 때 부룬디에서 종족 간 증오가 분출하여 홀로코스트의 말 못할 죄악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고문과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공원에서 연구하던 내 학생들 4명이 납치되어 몸값을 요구받으며 억류되었을 때가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증오와 파괴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신성한 계획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의심의 기간들을 극복했다. 오늘날에는 하느님이든 인간 운명이든 간에 예전에 가졌던 신앙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1986년 이래 나는 항상 여행을 해왔다. 제9달 연구소의 다양한 환경보존 사업과 교육 사업들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또 내가 몹시 중요하다고 느낀 메시지를 가능하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이다. 그 메시지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리 인간과 지구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지구 생명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항상 묻는다. 또한 내가 무척 평화로워 보인다고 한마디씩 한다. 어떻게 그다지도 평화로울 수 있느냐고 말이다. 사람들은 또 묻는다. 내가 명상을 하는지, 신앙심이 깊은지, 기도하는지 말이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많은 환경 파괴와 인간 고통에 직면해서도 어떻게 낙관적일 수 있는지를 그들은 내가 말한 바를 스스로도 정말로 믿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것 같다.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활 철학은 무엇인지, 나의 낙관주의와 희망을 구성하는 비밀스러운 것들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나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을 쓰는 일은 많은 영적 탐색을 요구했으며 내 생애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을 다시 일깨웠고 고통을 주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개인적 철학과 신념에서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행로를 여행하는데 유용하고 깨달음을 줄 어떤 것을 발견한다면 나의 노고는 헛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구 시간으로 65년을 걸어온 한 사람의 여정, 바로 나의 여정에 대한 것이다. 세렝게티 평원에서 고대 생명체의 화석을 손에 쥐고 서 있던 순간부터 침팬지의 두 눈을 들여다보며 사고하고 추론하는 그 어떤 존재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까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보다는 우리가 저질러온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살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로 큰 영향을 받아왔다. 다시 없이 즐거운 때도 보내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고통에 잠기기도 하면서 웃는 법, 특히 나 자신에게 웃는 법을 배웠다. 나의 인생 경험과 그것을 함께 나눈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 절망과 기쁨 속에서도 어떤 커다란 계획을 따르고 있었다는 믿음이 든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 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어머니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나의 열정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1957년 아프리카로 초대된 그 놀라운 사건 쪽으로 자연스레 흘러간 듯 싶다. 그곳에서 루이스 리키 박사를 만났고 그는 나를 곰배와 침팬지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주었다. 사실 나는 매우 운이 좋았다. 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가정에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그리고 내가 막 1살을 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주빌리를 선물로 주셨다. 주빌리는 커다란 침팬지 봉제 인형인데 런던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침팬지 새끼 주빌리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주빌리는 곧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서 어린 시절의 모험 거의 모두를 함께 해주었다. 늙은 주빌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사랑을 너무 받아 털이라고는 거의 다 빠진 채 내가 자란 집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대부분의 어린이들처럼 나도 결코 가족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하느님은 존재했는가? 물론이다. 그 당시 하느님은 집 뜰의 나무를 살랑거리게 하는 바람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이었다. 하느님은 매혹적인 동물들과 우호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 찬 이 신기한 세계를 좋아했다. 나에게는 이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매혹적인 세계였고 나 또한 그 세계의 일부라고 확실히 느꼈다. 1945년 5월 7일 유럽에서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소문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나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일이 정말 사실일까? 하고 의심했다. 처음으로
하느님의 본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믿어온 대로 하느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당하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1945년에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 문제가 아니었다. 사방에 끔찍한 이야기들이 쌓여가면서 직면해야 했던 바로 현실의 문제였다. 홀로코스트는 나를 깊이 동요시켰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고문을 견디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나는 전 생애를 통해 이 질문을 던져온 것 같다. 나는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적어도 영어, 영문학, 역사, 성서, 생물학 같이 흥미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말이다. 또한 수업 외의 책도 읽어 나갔다. 토요일에는 주로 부셜이라고 불렸던 비버만 셀리나 부시 소유의 승마학교에 나갔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상으로 종종 공짜 승마를 즐기기도 했다. 어느 날은 매우 기쁘게도 말을 타고 품평회에 나가기도 했다. 때때로 지방 경기장에서 열리는 장애물 경기에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 사냥에 참가할 기회도 얻었다. 여우 사냥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셜이 분명 내 승마 솜씨가 그러한 도전을 할 만큼 뛰어나다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우에 대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나는 절벽에서 보았던 여우와 애처롭게 사냥의 희생자가 된 또 다른 여우를 생각하며 그날 밤을 지새웠다. 나는 그 사냥에 대해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보았다. 여우들을 계속 사냥하면서 잔인한 관습으로 모든 동정심이 질식된 채 여우들의 고통을 냉정하게 지켜보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일까? 학창시절에 나는 많은 시간을 뜰에서 보냈고 종종 나무로 지은 작은 여름집이나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 비치 꼭대기에 올라가서 숙제를 했다. 나는 그 나무를 사랑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나뭇잎들이 살랑이는 그곳에서 나무의 생명 일부를 느낄 수 있었다. 숲속에서 타장과 함께 생활하는 공상에서 시작하여 결국은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들과 생활하면서 동물들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다. 전쟁의 공포, 홀로코스트, 원폭 투하는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 죄악을 선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존재와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종교를 마음에서 몰아내었다. 가끔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 점차 뜸해졌다. 자연 속에서 영혼이 충만해짐을 느꼈다. 1956년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마리 클로드 망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클로는 학창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한동안 클로의 소식을 못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편지가 아프리카에서 온 것임을 알았을 때 매우 놀랐다. 나는 아직도 그 케냐 우표를 기억하고 있다. 우표 하나에는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고 다른 우표에는 기린 2마리가 있었다. 클로의 부모님이 케냐에 농장을 샀다고 쓰여 있었다. 한번 와보고 싶지 않니? 물론 그렇고 말고 5달을 일한 후 나는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모험, 즉 타잔이 있는 아프리카로의 여행, 사자, 표범, 코끼리, 기린,
원숭이 땅으로 가는 여행이 진짜로 시작되었다. 희망봉을 둘러 케이프타운으로 입항하던 기억 역시 생생하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이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바로 인종차별 정책에 처음 맞닥뜨렸던 충격이다. 내가 가본 어느 곳에서나 한 인간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계획적으로 모멸감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게, 버스, 화장실, 공원, 호텔 등의 핀으로 꽂혀있는 벽보에는 슬랙스 블랑스라고 대문자로 씌어 있었다. 슬랙스 블랑스란 백인 전용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아프리칸스 17세기 네덜란드어에서 전화 발달한 남아프리카 지방의 통용어인데 이 표시는 어디에나 있었다. 기차가 나이로비에 멈췄을 때 클로와 그 부모님이 나와 있었다. 자동차 여행은 완전히 마술 같았다. 열대 지방에 이른 땅거미가 질 무렵 길가에 혼자 있던 기린을 지나치게 되었다. 가까이 멈춰서서 기린의 굉장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클로의 아버지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다. 느릿느릿 도로를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개미핥기. 책에서만 본 개미핥기를 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개미핥기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더라면 훨씬 더 흥분했을 것이다. 나는 영국 회사의 케냐지사 관리자의 비서로 일하기 위해서 나이로비에 갔다. 영국을 떠나기 오래전에 에릭 삼촌이 연주를 통해 이 일자리를 준비해 두었다. 클로와 몇 주간을 지낸 다음부터는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야 했다. 동물과 함께 일할 직업을 찾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머물 만큼의 돈은 벌 수 있었다. 누군가가 동물에게 관심이 있다면 루이스 리키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였다. 유명한 고 생물학자이자 인류학자인 그를 보기 위해 코린돈 자연사 박물관으로 갔다. 논문 더미, 화석 뼈와 이빨, 석기, 그리고 기타 온갖 것들로 뒤덮여 지저분한 그의 큰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행히도 나는 아프리카와 동물들에 대해 읽은 것이 많아서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루이스와 만난 순간부터 나는 그의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한 지식에 매료되었다. 운이 좋게도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일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나는 그 다음 해 동안 박물관에서 동아프리카 동물들에 대해 배웠다. 루이스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에 대한 자신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침팬지는 아프리카에만 살며 서부 해안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서부 우간다와 탄자니아까지 적도 삼림지대에 걸쳐 분포해 있다. 루이스는 모든 종류의 대형 유인원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현생 동물 중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또한 그들이 야생에서 하는 행동을 이해하면 석기시대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루이스는 침팬지와 오늘날의 인간에게 공통된 어떤 행위는 유인원 같기도 하고 인간 같기도 한 공동의 조상, 즉 그가 몇백만 년 전에 존재했다고 믿는 침팬지와 인간의 공동 조상에게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런 동일한 행위들은 가장 초기에 진짜 인류에게도 나타났을 것이다. 당시에는 이러한 유의 추론이 새로운 것이었지만 현재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유전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유전 물질인 DNA가
침팬지의 그것과 단지 1% 조금 넘는 정도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루이스는 이 침팬지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몹시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는 어떤 것도 알려진 게 없으므로 그 연구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연구에 대한 안내서도 하나 없었고 침팬지 서식지는 멀고 거친 곳에 있었다. 위험한 야생 동물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침팬지 자체도 인간보다 적어도 4배는 힘이 세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올드바이에서 나이로비로 돌아가는 나는 루이스를 위해 계속 박물관에서 일했다. 그러나 죽은 동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나 과학적 수집용 표본을 얻기 위해 살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진실로 행복하지는 않았다. 어느 자연사 박물관이든 뒷방을 한번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새와 작은 포유동물과 수천의 온갖 곤충들을 박제한 것이 서랍마다 넘쳐나고 있다. 그것은 무고한 생명에 대한 공포스런 사륙이다. 루이스는 여전히 이따금씩 침팬지에 대해 얘기했다. 자네는 내가 도대체 왜 침팬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나? 틀림없이 나는 입을 벌리고 그를 쳐다보았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런 중요한 연구에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학위도 없는데 말이다. 그러나 루이스는 졸업장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루이스는 자신이 선택한 연구원들은 과학 이론으로 편향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현지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그가 찾아왔던 사람은 개방된 마음, 지식에 대한 열정, 동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극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게다가 근면하고 긴 시간을 문명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 연구가 여러 해 걸릴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물론 내가 그 일에 가장 적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이스는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 허가장을 얻어야 했다. 루이스가 이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을 때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작업을 준비했다. 그리고 침팬지에 대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었다. 당시에는 자연 서식지에서 침팬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었다. 그동안 루이스는 당시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 연구에 누가 돈을 대줄 것인가? 사람들은 리키 박사가 정신이 나갔음이 분명하며 그렇지 않다면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연구를 착수하는데 훈련도 받지 않은 어린 소녀를 보낼 리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이었다. 다행히도 루이스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침내 일리노이주의 리톤 윌키사에서 한 후원자를 찾아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해물이 눈앞에 있었다. 1960년 당시 탕카니카 영국의 보호령이었고 정부 당국은 오지로 떠나겠다는 한 어린 소녀의 생각에 심히 우려를 표했다. 내가 유럽인 동행자를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편안히 여길 수 있고 나와 경쟁하지 않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구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어머니보다 누가 더 좋을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가 함께 가는데 동의했을 때 나는 미칠 듯이 기뻤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나는
모험 가득한 여행을 한 후 키고마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호수를 따라 배를 타고 조금 들어가자 곧 나의 집이 될 숲으로 뒤덮인 언덕이 있었다. 1960년 7월 16일 배의 엔진이 가동되어 마침내 곰베를 향해 키고마의 북쪽으로 통통거리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믿기 힘들었다. 데이비드 앤스티는 며칠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다. 그는 우리의 작은 야영지에 어머니와 내가 다음 넉 달 동안 같이 쓸 텐트를 설치해 주었다. 물론 나도 곰베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수컷 들소 한 마리가 한 어부를 공격했음이 분명했다. 그 어부는 안전한 나무 위로 용케 올라갔지만 들소는 공포에 떠는 희생자를 떨어뜨리려 나무를 들이받아 1시간 이상이나 나무 아래에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부들은 아프리카 오지의 생활에 따르는 크나큰 위험을 나에게 분명히 경고하려 했으며 그것은 확실히 강한 인상을 주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어미와 새끼 사이에 끼어들거나 상처가 나 도망갈 수 없거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 인간을 증오하게 된 동물과 마주치는 일이다. 곰베에 도착한 지 6주 뒤에 어머니와 나는 말라리아를 앓았다. 좀 나아지자마자 나는 침팬지를 계속 찾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우리 캠프가 자리 잡고 있는 아래쪽 계곡에서 침팬지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팬지들이 큰 무화과 나무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시끄럽게 소리쳐가며 떠날 때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따라갔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가장 흥미로웠던 기간 중의 하나인 발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매일 침팬지에 대해 재미있고도 새로운 사실을 배웠다. 하루 종일 한 마리의 침팬지도 못 보고 지나가는 날은 드물었지만 침팬지를 보는 특전을 누리기 위해 때로는 여러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는 주의 깊게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침팬지는 종종 소규모이거나 심지어 혼자 있기도 하며 완벽하게 조용하기 때문이다. 점차로 곰베 침팬지의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말로 의미 있고 대단히 흥분되는 관찰은 석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빽빽한 풀숲으로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에 지쳐 정오 무렵 그 봉우리로 향했다. 나는 약 40m 앞쪽에 있는 키 큰 풀숲에서 어두운 형체와 희미한 움직임을 보고 멈춰섰다. 재빨리 망원경에 초점을 맞춰서 혼자 있는 침팬지를 보니 내가 이미 얼굴은 알고 있는 침팬지였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덜 무서워하는 어른 수컷이었다. 나는 그 침팬지를 뺨에 독특한 하얀 털이 있다 해서 데이비드 그레이 비어드라고 불렀다. 그를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조금 움직였다. 그 침팬지는 흰개미 둥지에 붉은 흙 무더기에 앉아서 구멍 속으로 풀줄기를 반복해서 찔러넣고 있었다. 잠시 후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무언가를 한 마리씩 입속으로 털어 넣었다. 이따금은 새 풀을 주워서 사용했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흰 개미 더미로 건너갔다. 버려진 풀줄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흰 개미들이 둥지 표면을 기어다니며 풀들을 쑤셔 넣었던 구멍을 다시 막으려 애쓰고 있었다.
시험 삼아 데이비드가 한 그대로 해보니 흰 개미들이 풀줄기를 물고 매달려 올라왔다. 침팬지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만 있다면 연구 전체가 보람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들은 지 단지 2주가 지났을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도구를 사용하는 데이빗 그레이비어드가 있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믿기 힘들었다. 우리 인간만이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오랫동안의 정설이었다. 곰배에서 나의 관찰들은 인간의 독특성에 도전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굉장한 과학적, 신학적 소동이 일어났다. 내가 정식 훈련을 받지 못해서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며 나의 관찰을 불신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찍은 사진들이 진실을 입증했다. 그런데도 몇몇 과학자들은 내가 침팬지에게 흰 개미 낚는 방법을 가르쳤음이 분명하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인간을 이전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필연적이게 되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1년을 더 머무르려 했다. 나는 숲속에서의 삶에 완전히 몰입해 갔다. 혼자 살았던 이 시기는 내 인생에서 비할 데 없는 기간이 되었다. 곰배에서의 그 몇 달은 오늘날의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항상 동물과 자연에 더 가까이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내 스스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점점 더 주변의 영적인 힘과 조화되어 갔다. 자연과 함께 홀로 있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갑자기 예견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는 아름다움과 영원성이라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지식을 전달해 줄 수가 없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지만 진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은 몹시 드물었다. 그 순간들은 예고 없이 다가오곤 했다. 희미하게 붉어지는 동틀역을 바라볼 때 푸른색과 갈색을 띤 거대한 숲의 검은 그늘이나 살랑거리는 나뭇잎 사이로 언뜻 비치는 한 점의 유혹적인 파란 하늘을 올려다볼 때 어둠이 드리워지고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나무 둥치 위에 한 손을 얹은 채 탕카니카 호수의 부드러운 물 위로 흔들리는 초저녁 달의 반짝임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아름다움을 깨닫기도 하였다. 숲의 세계와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붙여주고 친구로서 인사를 하였다. 매일 아침 봉우리에 도착해서는 좋은 아침이야 봉우리야. 물을 뜰 때는 안녕 개울물아. 머리 위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 침팬지들의 위치를 알기 어렵게 되면 아 바람아 제발 잠잠해다오 하고 말하곤 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침팬지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갔다. 그들을 개체로서 알아감에 따라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때는 1960년대 초반에 동물 행동학에서 이를 적절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또한 그들의 성품을 생생히 기술했다. 이것 역시 잘못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 당시에는 인간만이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저지른
더 큰 잘못은 침팬지에게 인간과 같은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는 최소한 많은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은 인간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만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평생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러스티와 일련의 고양이들, 기니피그와 금빛 햄스터들은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그들은 동물도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나는 침팬지에게 이러한 특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일단 침팬지들과 친숙해지면 그들 서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데이빗 그레이비어드는 조용하고 위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나에 대한 공포감을 재빨리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침팬지들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놀라운 침팬지들에 대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것들을 알아갔다. 그리고 알게 될수록 그들이 얼마나 우리들과 비슷한가를 점점 더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어떻게 그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바로 앞일을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침팬지는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고는 천천히 긁다가 갑자기 단호한 태도로 숲을까지 걸어가서 조심스럽게 풀줄기 하나를 골라 다듬은 다음 그것을 입 안에다 넣은 채 그 자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흰 개미 두구로 간다. 그곳에서 침팬지는 두굴 면밀히 살피고는 만약 흰 개미가 있으면 낚시를 시작한다. 나는 침팬지가 이파리를 으깨어 나무에 움푹 팬 구멍에서 빗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물체를 변형하여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돌은 던지는 데 쓰는데 수컷들의 명중률은 상당히 높다. 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소리를 내고 자세와 몸짓으로 보충한다. 이러한 자세와 몸짓 중에 많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문화에서 관찰되는 입맞추기, 껴안기, 손잡기, 누군가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기, 뽐내기, 주먹질하기, 발차기, 간지리기, 제주넘기, 회전하기 등과 비슷하다. 이러한 행동 패턴들은 인간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에서 나타나며 또한 유사한 종류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점차 가족 성원과 친한 친구 사이에 오랜 애정과 따뜻한 유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돕는지도 보았다. 그리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원한을 가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 사회가 복잡하다는 것도 발견했다. 침팬지들은 작은 집단으로 돌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집단 구성원은 종종 변화되며 혼자서 돌아다닐 것인가, 떼거리로 돌아다닐 것인가, 데이빗 그레이 비어드와 갈 것인가, 플로와 갈 것인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경사진 비탈길을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무화과를 찾아서 서늘한 계곡으로 내려갈 것인가 등등에 대해 늘 결정해야 한다. 때때로 데이비드는 내가 따라다니게 내버려 두었는데 이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동물들과의 감정이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요즘도 거만하게 눈썹을 치켜올릴
과학자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누그러지고 있다. 숲속에서 침팬지를 따라다니고 관찰하고 함께 있으면서 보냈던 시간은 단순히 과학적인 자료만이 아니라 내 존재의 내적 중심에 도달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데이비드는 땅으로 내려와서 몇 발자국 내 쪽으로 와서 앉았다. 잠시 자기 털을 손질하고 한 손을 머리 뒤로 빼고 아주 편한 자세로 누웠다. 그리고는 머리 위에 푸른 숲을 응시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자유로운 야생 동물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이 매우 놀라운 특권으로 느껴졌으며 그 이후에도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한 특권을 결코 당연한 일로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에 그러했던 것처럼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데이빗 그레이 비어드가 뚜렷하게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떠났을 때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데이비드가 오솔길을 떠나 시냇가의 빽빽한 덩굴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나는 덩굴 속에 심하게 뒤얽혔기 때문에 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가에 앉아있는 데이비드를 발견했다. 그의 두 눈은 성품 전체, 침착한 자신감과 타고난 위엄을 보여주는 듯 했다. 대부분의 영장류들은 직접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을 위협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침팬지는 그렇지 않다. 데이비드는 건방지지 않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보는 한 결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와의 그날 이후로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침팬지의 눈을 통해서 그 마음과 함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얼마나 자주 바랐던가. 그러한 순간은 아마도 일생의 연구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와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코코 야자에 잘 익은 붉은 열매가 땅 위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손바닥 위에다 그 코코 야자를 올려놓고 그를 향해 팔을 뻗었다. 데이비드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열매를 가지러 다가왔다. 그는 그것을 떨어뜨렸지만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열매를 원치 않았으나 나의 동기를 이해했고 나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차렸다. 지금까지도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누르던 느낌을 기억한다.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해 늘 가져왔던 경외심도 깊어졌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침팬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곤배는 내가 떠들썩한 문명 세계에 살았을 때 가끔 오래된 성당에서 느꼈던 것과 유사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봄베에서 보낸 처음 몇 년간 나는 침팬지들 사이에서 너무나 자주 발견되는 우호적이고 애정어린 행동에 매료되었다. 한 무리 안에서는 공격적인 것보다 평화적인 상호작용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 정말로 여러 시간, 심지어 여러 날 동안 소규모의 침팬지 집단을 쫓아다녀도 어떠한 공격적인 모습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 물론 이미 봤듯이 이런 침팬지들도 폭력과 야만성을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무리 안에서의 싸움은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끝나고 거의 상처조차 남기지 않는다. 우리 성원들 간의 관계는 대개는 편안하며 우호적이다. 침팬지들은 신체적 접촉을 정말로 좋아한다. 떨어져 있다가 동료들을 만날 때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춘다. 두렵거나 혹은 갑자기 심한 동요를 느낄 때 그들은 서로 만지려고 팔을 뻗는다. 가끔은 껴안고 입을 맞추고 등을 두드리고 손을 부여잡는 등 서로를 접촉하려고 법석을 떨기도 한다. 우정은 지속되며 소원했던 관계는 우호적인 행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털고르기로 인해 개선된다. 곰베에서 여러 해가 지나고 복잡한 침팬지 사회에서 가족 성원들 간의 유대가 특히 강하고 지속적이며 그 관계는 단순히 엄마와 자식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동물원에 사는 침팬지들은 간혹 물이 가득한 호수로 둘러싸인 곳에 갇혀 지낸다. 그들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슬프게도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항상 희생자의 동료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구조를 시도해왔다. 영웅적인 구조나 그 시도에 관한 사례들은 아주 많다. 일례로 한 어른 수컷은 제 자식도 아닌 새끼를 익사 상태에서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1970년대가 저물어 가는 동안 나는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침팬지의 행동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이 유인원적 혈통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타적인 성향 또한 그러하다. 인간의 사악한 행동이 침팬지의 공격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악할 수 있듯이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행동 또한 유인원들의 이타적 행동보다 훨씬 더 영웅적일 수 있다. 이미 보았듯이 침팬지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동료의 즉각적인 필요에 응답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정교한 지성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당시의 대가뿐만 아니라 장래의 대가들을 다 알면서도 희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뿐이라고 확신한다. 침팬지가 자신의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또한 유인원들이 죽음의 개념이나 자신의 죽을 운명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은 친구를 돕다가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을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분명히 이러한 종류의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늘 영웅적인 자기 희생의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지옥과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은 자주 볼 수 있었다.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죽음을 목전에 둔 한 폴란드인이 두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목숨을 살려달라고 울며 애걸했다. 이때 위대한 성직자인 성 막시밀리안 콜베는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겠다고 말했다. 기하실에서 2주를 지낸 뒤에 콜베는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살아남아있는 수용소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다. 수용소의 암흑 같은 감금 생활 속에 희망과 사랑의 등대가 환히 밝혀진 것이다.
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사랑과 연민과 자기 희생의 자질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정말 잔인하고 악해질 수 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서로를 고문하고 싸우고 죽인다. 하지만 또한 가장 고결하고 관대하며 영웅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그 중에는 물론 동물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다. 존 스타킹은 참치잡이 배의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돌고래들을 덫으로 잡아서 죽이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새끼 돌고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어미 돌고래의 눈빛을 보게 되자 겁을 먹은 거대한 참치, 상어, 돌고래들이 몸부림쳐서 거품이 일고 있는 바닷물에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었다. 존 역시도 겁을 먹었지만 자신의 팔 안에서 새끼 돌고래가 안심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그물 너머로 던질 수 있었고 가까스로 어떻게 하여 어미도 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는 칼로 그물을 찢어서 나머지 동물들도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물론 그는 당장 일자리를 잃었다. 존은 집에 돌아와서 돌고래들의 상황에 대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다른 동물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에게는 학위도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바꾸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다. 지금 그는 좋은 초콜릿을 가지고 초코바를 만들어 팔고 있다. 멸종위기 동물 초코바의 포장에는 각각 한 가지 동물이 인쇄되어 있는데 세금이 공제되기 전 이윤의 11.7%가 그 종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운동단체에 후원되고 있다. 이제 초콜릿 존이라고 불리는 그는 나의 영웅 중 한 명이다. 우리 주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정말로 많다. 슈바이처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만을 하지 않는다. 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자신을 투신할 것이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주변 생명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그러한 눈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어 전투에 투신하고 있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여기에 미래를 향한 진정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운명, 연민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 나는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나무들이 살아있고 그 사이로 침팬지들이 노니는 세계, 푸른 하늘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원주민들의 북소리가 어머니인 지구와 위대한 신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힘차게 되새겨주는 그런 세계 말이다.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모든 문제들을 저 밖에 있는 그들에게 떠넘기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내일의 세계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바로 당신과 나의 일인 것이다.